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당 주택 임대차 3법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행 처리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무슨 협의 과정, 논의 과정 없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 2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중간에 2년이니까 중간에 뭔가 갱신을 하죠. 갱신 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사위 어제 통과했고요. 4달 공포 후 곧바로 시행이 예고됐는데 시장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세요.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 부장검사 수사를 하고 있죠. 어제 압수수색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 막장 검찰이다. 이 지금 사진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인물이 육탄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보면요, 한동훈 압수수색 검사가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의 방해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거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막장 검찰. 오늘 이런 표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폭주, 난투, 압박,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네 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지금 담고 있어요. 국회, 정부, 검찰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거 아니냐. 첫 번째, 거대 여당 이틀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두 번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뭉개고 검사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다. 세 번째는요, 노골적으로 감사원장을 흔드는 여당 아닌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출범도 전에 공수처 후속법 통과. 그러면서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예산 낭비 민자사업 주민소송 길 열렸다. 어제는 대법원의 결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용인 경절철 손배소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요. 무리한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1조 투입된 건설, 이런 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 뭔가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4가지 신문 살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30일 목요일 순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입법 독주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의 국회 상황,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입법 독주 또는 거대 여당의 독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방금 일면 기사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사 육탄전 또는요, 신문에 따라서는 검사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2의 윤석열인가. 감사원장, 지금 여당의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코닥 제약입니다. 코닥은 필름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약회사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거대 여당 법안 처리 연 이틀 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오늘 신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복수 소위로 수기하자더니 일하는 국회 정신을 무너뜨린 여당이다. 이 기사는 제목이 여당에 대한 질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하는 국회 얘기하면서 상임위원회,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의원들이 거기에 다 배정이 돼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보자면서 뭐 소위를 만들자, 그다음에 뭐 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 과연 있었느냐? 다 생략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법안 심사 원칙도 무시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법 발의를 하고선 소위원회 안 거쳐도 심사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뭔가 생략됐다는 거죠. 부동산 법안이 급한 민주당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3법만 핀셋 상정이다.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원래 순서죠. 그런데 뒤늦게 온 법안부터 콕 집어서 이거부터 통과시키다. 이런 과정이었답니다. 통합당 퇴장 후 2시간 반 만에 의결됐다. 자, 홍남기 부총리 집값 안정될까 이런 질문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요. 통합당 심사가 아니라 이건 토론이다. 상임위에서 왜 토론하십니까? 심사를 해야지. 이런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과속 입법에 지금 뭔가 속도를 내고 있죠. 계속 여당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3법 가운데 2가지가 처리가 됐는데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상임위 열기 전에 전산망에는 법안 처리됐음 이렇게 표시가 됐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국회 측에서는 단순한 착오였다. 행정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굉장히 여당이 속도를 내고 뭔가 밀어붙이를 상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뭐 대안 반영 폐기 뭔가 처리됐다는 표시가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반발을 하죠. 야당 의원 입법에 없었던 소급 부칙 심도 있게 논의해야 뭐 반발 이런 그리고 시장 충격 시뮬레이션 해봤나 이거는 이제 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일까지 다 벌어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그럼 상정해 놓고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법안 아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하든 다 아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토론하고 그렇게 표결 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유동규 의원님 이러려고 법사위에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바로 이거 뒤집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기록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동시다발적 파행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형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어제 상황, 뭐 법안 처리 연 이틀 보였는데요.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역대급 속도를 내고 있다. 좀 비판적으로 보면 거대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뭐 신문마다 좀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하는 국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함께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혼자만 일하는 국회가 됐어요. 일하는 국회인 것 같기는 한데 함께는 혼자만 아니고 일하는 혼자다. 국회. 함께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제 독자가 3개 들어간다고 봐요. 예. 독주, 예. 독선, 독단. 아. 지금 국회라는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는 행정부랑 사법부를 감시하는 거. 예. 이 법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 올라온 지 18분, 예. 부동산 3법은 예. 그 1시간 20분 예. 만에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 1987년도부터 온 예. 국회 관행은 예. 다수결 플러스 여야 간 물밑에서 예. 합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야 간 대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수결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예. 이 법의 미비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고 나면 약간 부족한 점이 그렇죠. 드러나죠. 양원제가 아니라 상원 하원이 아니라 우리는 단원제잖아요. 예. 한번 선포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국회라면은 당연히 예.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예. 또 축조 심의, 예. 뭐 비용 추계 첨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얼마나 커질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수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여당은 우리가 옳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잔말하지 마. 우리는 갈 거야. 예. 이렇게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가. 아무리 뜻이 의도는 알죠. 예. 임대차 바로 잡고 부동산 안정시키고 공수처법에서 권력자들의 비리를 없앤다는 예. 취지는 좋지만 야당의 의견도 듣고 수렴할 것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저도 뭐 그 기자하면서 예. 국회 현장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야당이 하는 것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보면은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여당이 밀어붙여서 예.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많은데 왜 상대방 얘기를 안 들었는지 예. 103석을 준 그 미래통합당 얘기를만 그걸 무시하고 176석만 이렇게 독주하는지 예. 저는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절차와 진행 속도에 예.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여당의 협조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정의당도 어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무슨 여당 의원총회인가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너무 독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으로 들립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제목에 크게 달아놓고 있어요. 민주 비판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도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론 한 번 안 한 독단 국회. 근데 또 뒤쪽에는 독단 국회다. 이런 또 제목이 있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차법 그리고 공수처법도 뭐 단독, 공수처 관련법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이전 국회에서 이미 논의한 거다. 이렇게 속도 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단독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독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을 땐 역풍 가능성이 있다. 책임이 오롯이 간다는 거죠, 지금. 통합당, 국민 권리, 민주주의 짓밟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장외투쟁 그동안 많이 봤죠? 나가봐야 뾰족수가 없습니다, 원래 장외투쟁은.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 소개가 돼 있는데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근택 부위원장하고 이준석 최고위원께 두 분께 동시에 질문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도 있지만요. 앞에 영상을 좀 봤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영상에서 아까 소개됐지만은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부동산 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통합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근택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때 부동산 3법이 뭐였냐면 뭐 예. 강남 특혜 3법 이라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 얘기하면 공공주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 공공은 인정하고 민간 분양을 좀 위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건축이 그때 이슈였는데 예. 재건축 초과 이익 상한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을 예.
그 회수하는 거죠. 그걸 예. 이제 3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어. 재건축 그 분양권이 있는 분도 3주택까지 허용하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3법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그렇죠. 완화한 거군요. 그렇죠. 일단 뭐 예. 재건축을 좀 쉽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유예하는 큰 틀로 보면 그거였는데 오. 물론 뭐 그것 때문만에 제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예. 오히려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아마 2014년 비슷한 시기였는데 예. 그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좀 담보대출 요건을 많이 완화시켰거든요. 이자율도 많이 좀 떨어뜨리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마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하면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예. 양도세 해지해 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한 50만 명 정도가 등록해서 한 150만 채 정도 갖고 있는데 어. 그런 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찌 보면 약간 빚을 내서 집도 사고 그 주택을 많이 가져도 혜택을 준다. 어. 그리고 주택으로 돈 좀 벌어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어. 많이 어쨌든 기조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를 좀 과거에 풀어줬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어쨌든 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현 정부 집권 4년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예. 지금 얘기도 나오지만 임대차 이런 뭐 상한제라든지 예. 이런 것도 20대 국회 때에서 민주당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 했죠 그때는. 어찌 보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4년차가 됐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법을 예.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예. 어떻게 할까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분양 조건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예.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으로 못한 부분은 21대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현구대 부위원의 설명은 그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폈던 정책의 영향이 계속 와서 부동산 집값을 자극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4년 차에 들어보지만 그 전까지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지금 전체 요약하면요. 자,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측되었던 사안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라면은 예.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법안이 통과될 때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4 예. 플러스 1이 한창 신나게 기세 올릴 때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을 넣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예측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6년 전에 입법된 걸 좀 꺼내는 겁니다, 지금. 6년 전에 그 법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부동산 폭등을 겪고 있어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사실 책임을 이제 여당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이니까 책임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저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논리대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6년 뒤에 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론이라 그러면은 예. 어제 민주당이 날치기한 법안들은 그럼 6년 뒤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 가능한지 저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측 불가능할 거거든요. 지금은 예.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겠죠. 근데 예. 어떻게 6년 뒤를 예측해가지고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6년 뒤에 효과 보라고 지금 국민들이 이런 입법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시간을 잡는 것 자체가 예. 다분히 이제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아. 오늘 뭘 해도 6년 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 지금 당장 국민들 6년 동안 힘들라는 겁니까? 예. 결국 많은 국민들은 시장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냐. 과거 전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 하면은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 시장은 신속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과거에 뭐 90년대 초반에는 200만 호 짓겠다. 뭐 이러고 가가 신도시 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오세훈 시장 때도 보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발표하기도 하고 예.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거지. 오늘 무슨 입법할 테니까 6년 뒤에 효과 나는 거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자신 있게 그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거 사실 단기적으로 아무 효과 없다고.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는 6년 뒤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이 괴리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자신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사실은 뭐 딱히 그걸 뭐 막거나 무슨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상황 기사 보겠습니다. 거대 여당 입법 독주의 속수무책이다. 통합당 장애투쟁 만지자. 지난해도 그렇고요. 통합당 이 장애투쟁 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사실 뾰족한 어떤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애투쟁에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하는 건 한계다. 그렇습니다. 뭐 상임위 퇴장해봐야 뭐 여당은 다 이렇게 통과시키거든요. 당내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발언들이 분출하고 있다. 결단.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자 이런 거죠. 자, 김종인 의회가 제 기능 못하면 바깥에서 투쟁할 수밖에. 여당 내에서도
협치 정신 어긋나 이런 비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통과됐던 일부 법안이 오늘 본회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통합당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저희들 한 번 더 저희들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박정희 교수님. 네. 통합당에서 장애투쟁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장애투쟁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장애로 나간다는 결국 여론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통합당이 사실은 그동안에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 쓰질 않았죠. 왜냐하면 작년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예. 걸핏하면 장애투쟁했다가 이것이 결국은 21대 총선 대표로 돌아왔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투쟁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는 예.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소수당으로 그러니까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소수당이 된 이후에 원내 전략이 저는 부재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11대 7을 당시에 상임위 구성 당시에 예. 본구성 당시에 받아들였다면 임대차 보호 3법이 형식적으로는 법사위 관할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토위라든지 이런 소관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당시에 통합당 측에 제안되었던 상임위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통합당이 그런 상임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만약에 지금 통합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 진짜로 관련된 상임위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여론전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예. 그런 기회 자체를 갖다가 원내 전략이 부재함으로써 놓쳤다는 측면을 봐야 그때 되고요.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국토위를 좀 가져가지. 뭐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그걸 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민심은 지금 여당에서 떠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럴 때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되는데 노 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상임위는 지금 소수고 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장애투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투쟁을 갖다가 예. 예전처럼 했을 때 예.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통합당이 원내 전략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소위 원내 투쟁이냐 장애 투쟁이냐 예. 원내 전략도 없고 장애 투쟁은 자신 없고 요 둘 사이에서 지금 예. 통합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여당이 조급증에 지금 빠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좌충우돌 예. 하고 있는데 예. 이 좌충우돌이 그냥 단순하게 반사이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통합당이 받아들여서 좀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예. 또 여당에다 뭔가 협상도 제안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기회를 발로 차고 지금 그냥 손 놓고 싸우기만 하는 그거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통합당 결국 장애투쟁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장외투쟁했을 때 예. 가장 이제 골치 아팠던 것이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되고 한 6, 7개 주체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돼버리는 게 문제였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조국 장관 비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하느님 나라 만들자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 그러고 있고 이 가는 게 대중한테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밖에 거고. 나가긴 했는데 목소리가 여기저기였군요. 그게 지금 보수 예. 진영의 각 주체들이 예. 관심 있는 관심사가 다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 이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적어도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덩어리짐에 의존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특정 교단과 손을 잡아가지고 예. 특정 종교지도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새로 나온 담론이지만 뭐 부정선거 담론을 가진 분 이런 분들과 엮이는 것이 아니라 예. 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정교하게 내면은 이번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도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게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PK 지역, 부울경 지역 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해도 그렇고 오거돈 시장의 건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부산의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반여당 정서라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뭐 물 들어온 방에 노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배만 띄워놔도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 빨리 배가 흘러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시지 실패도 있었고요. 예. 지도자의 전술적 실패도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이끌어서 이제 전장을 이끌어낸 장수가 머리 깎고 단식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정도의 경험적 이제 그런 지식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류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네요. 좀 이 패널분들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통합당 관점에서 보면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배를 과연 어떻게 띄울 것인가? 밖으로 나가는 게 배가 맞는가? 아니면 원 내에서 국회 안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배를 띄우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가 되겠습니다.